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교육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스포츠 교육학 과목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를 가르치는 방법,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데 실제 스포츠 지도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앞에서 봤던 스포츠 사회학과는 달리 대학교 전공 과정에 가서야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전공자들은 괜찮은데 비전공자들은 아무래도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학문적인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땐 저와 함께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신감 갖고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교육학이 무엇인지 알려면 체육교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누구나 편하게 이야기하는 체육인데요. 이 체육교육과 그리고 스포츠 교육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체육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지컬은 신체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신체적인 교육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말로 의미를 살펴보면 신체 활동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때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체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체력이라고 하는 그 신체 능력, 이런 것 자체를 길러주는 것도 신체 활동, 체육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지적인 능력, 그리고 정서적이거나 사회적인 능력도 기를 수 있더라. 그러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체육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교육은 뭐가 다르냐면 왼쪽에서 봤던 신체 활동이 있죠. 이 신체 활동 중에 아주 일부분은 고도로 체계화되고요.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문화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스포츠입니다. 자, 스포츠라고 하는 신체 문화가 있는데 스포츠 교육은 말 그대로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보면 스포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스포츠 교육학이고요. 우리가 따려고 하는 것은 스포츠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 스포츠는 신체 활동에 해당하죠. 그래서 스포츠 교육은 체육 교육의 하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에서 우리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울 텐데 대부분 체육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나누자면 목적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통용해서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스포츠 교육이든 체육 교육이든 혼용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포츠 교육, 체육 교육은 어떻게 발달하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첫 단원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로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살펴보면 자, 체육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를 살펴봅시다. 그럼 가장 먼저 어디까지가 체육이라고 부를 건데 이것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몸을 가르치는 행위, 신체 활동을 가르치는 행위까지 체육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몸을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도 체육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는 원시 시대에 그 동물을 사냥해서 식량을 얻죠. 이러한 사냥도 체육인가? 또는 농경사회에서 이 농사를 짓는 것, 이것도 결국 몸을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체육인가라고 고민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체육 철학, 체육사에서는 이런 것도 모두 체육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체육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앞부분에 원시시대와 부족국가 이 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여기 체육교육학, 스포츠 교육학에서 말하는 체육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조금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육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모습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근대적인 교육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학교 교육이거든요. 학교에서 이 체육을 어떻게 가르쳤냐가 이 발전 양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학교에서는 몸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마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렸을 때 배웠던 바로 체조. 자, 체조란 것은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배웁니다. 국민체조, 청소년체조 이런 것도 체조고요. 우리 운동장 나가면 있는 철봉이나 사다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체조입니다.
학교에서는 초기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종류의 체육, 체조는 아무래도 신체 자체가 단련의 목적이죠. 신체 자체가 발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신체의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체의 교육.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체육의 어떤 가치가 조금 더 확장합니다. 아, 내가 체육을 해봤더니 인지적인 능력에도 도움이 돼. 그리고 나의 정서적인 능력에서도 막 정신이 안정되고 사회적인 능력도 발달하더라. 체육은 몸만 기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네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아래 나와 있는 신체를 통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체의 교육과 신체를 통한 교육의 차이점. 신체의 교육은 신체 자체를 말하고요. 신체를 통한 교육은 신체 자체 플러스 지적인 능력, 왼쪽에 나오죠. 지적인 것, 신체적인 것, 도덕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처음에 토마스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새로운 체육이 가야 할 방향이 뭘까라고 하면서 신체육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헤더링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것들, 지적인 능력, 신체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신체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 자, 우리가 배우는 체육교육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하나의 학문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체육.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이론이나 분야가 학문화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중요한 가치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 학문을 넓게 아우를 수 있는 단일 개념,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제 체육교육 같은 경우는 신체를 통한 교육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이제 학문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는 계속 하는데 뭐랄까 그런 가치, 아이디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학자들이 루돌프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하나 딱 가져옵니다. 움직이는 것은 다 체육이야. 움직임 교육이라고 해서 영어로 휴먼 무브먼트 이런 개념 강조하고요. 옆에 나와 있는 시덴탑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스포츠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제 이것도 아이디어죠. 체육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도구로서 스포츠를 가져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근대 올림픽을 다시 창시하고 이러면서 스포츠도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도 나오지만 헬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인간 중심적인 체육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이제는 신체운동학이라고 하는 국내에서는 체육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정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신체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체육교육이 어떤 가치가 있나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 앞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냐면 체육활동을 하면은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고 사회성도 발달을 하더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면서 체육교육을 통해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가치를 학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 같은 경우는 인지적인 가치, 신체적인 능력은 심동적 가치, 도덕적인 능력은 정의적 가치. 자, 체육은 이렇게 세 가지를 길러낼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은 그 당시에 근대 교육에서 추구했던 인간상과 아주 밀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세 가지 인지적이고 신체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완벽한 인간, 전인으로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육교육의 가치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러한 전인교육, 이런 사상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교육 입국조서에 보면은 덕과 체와 지를 겸비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덕은 정의적 가치고요. 체가 심동적이고 지가 인지적인 가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고 현재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 딱 보면은 첫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을 전인으로 길러내야 된다. 자, 이 개념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지적인 것, 심동적인 것, 정의적인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체육교육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육성하는 전문 체육으로 나눌 수가 있다. 아무래도 학교 체육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는 스포츠 강사,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이런 거 있고요. 토요 스포츠 데이라고 해서 요거는 교육청에서 강사를 뽑아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뽑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고, 대한체육회에서 뽑아서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주말체육학교인데 이러한 예가 있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 그런 것들 나오고요. 최근에는 이제 리그나 토너먼트 짜는 것, 이런 것들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전문 체육 내용도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 요 내용도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부분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따시는데 전문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21년 이전에는 따로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활 문제 따로, 전문 문제 따로. 근데 21년도부터 통합돼서 같은 문제로 풀기 때문에 이 문제 안에 전문적인 내용, 전문 체육에 필요한 내용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많이는 안 나오고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방법, 프로그램 개발 순서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문 선수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부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학교 운동부 관련한 내용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체육교육의 영역 살펴볼 거고, 여기서는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육교육의 교수 기법 보겠습니다. 여기를 별표를 주시고요. 스포츠 사회학 같은 경우는 단원마다 골고루 2-3문제 나왔다면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여기 교수 기법에서 50%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교수 이론들 3가지랑 그리고 뒤쪽에서 볼 건데 하나의 수업을 짤 때 필요한 과정, 계획과 실행과 평가 단계,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최소 10문제, 그리고 보통은 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아주 부족한 경우에는 이쪽 교수 기법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자, 교수 기법은 말 그대로 잘 가르치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줘옵니다. 그러면 여러 학자들이 막 너도 나도 알려줬겠죠. 그 중에서 이러한 가르치는 방법을 완전히 정립해서 이론화시켜서 가르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모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매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최근에는 링크까지 포함해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모스턴은 수업에 대해서 스타일로 표현을 하고요. 11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수업에서 교사가 할지, 학생이 할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따라서 11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칠러 같은 경우는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체육 수업의 모습이라고 해서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체육교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자, 문제로는 모스턴의 스타일과 그리고 매칠러의 모형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모스턴의 스타일이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 몇 년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요. 조금 다른 거는 모스턴은 고유의 아이디어입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라서 의미가 있고, 매칠러는 완전히 자신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당시대의 유명한 연구들, 유명한 학자의 수업 형태, 수업 이론을 싹 모아서 체계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긴 좋지만 완전히 자신만의 아이디어는 아니다. 예, 그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체육교사들은 이 모형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링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학자라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 학자가 이야기한 학습 전략까지 많이 나옵니다. 총 7가지의 수업 전략인데요. 자, 사실 11가지, 8가지, 7가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 야, 이 수업 좋다더라, 저 수업 좋다더라를 학자마다 나눈 거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부하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사람들과 좀 다른 건 뭐냐면 가장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는 게 뭘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수업 이런 거 연구 많이 했고요. ALTPE라고 하는 것, 자, 이거는 실제 학습 시간인데 실제로 체육 수업에 참여한 시간, 요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명이 있구나 알고 가시면 되고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야, 교수기법 추가적으로 앞에서는 대표적인 이론을 봤다면 뒤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짤 때 수업을 계획하고요. 수업을 실제 가서 해볼 거고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잘했나 못했나 살펴보겠죠. 평가를 할 텐데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내용까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계획 단계에서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 이제 수업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이로 써봐야 되겠죠.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과제를 선정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고요. 실행할 때는 방금 과제를 선정했죠. 그러면 이 과제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말로 할 것인가, 몸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과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시킬 거고 학습자가 배우면서 동작을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교정해 줄 것인지, 교육학에서는 그것을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것들, 그리고 수업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됩니다. 자, 평가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자를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들이 나오고요. 평가에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들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수업을 더 잘하고 싶어서 연습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교수 기능 연습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들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주요 이론과 여기 세 가지 단계, 여기서 10문제 이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해서 가장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3, 4문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법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3, 4문제 나옵니다. 3, 4문제 나오고, 자, 체육 관련한 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이게 제일 핵심이고요. 가장 많이 나오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스포츠기본법, 그 다음에 체육시설법이라고 하는 것, 다양한 형태에서 법이 출제가 됩니다. 정책 같은 경우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스포츠 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강좌 이용권, 바우처와 국민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국민체력팩,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스포츠 교실 등 이러한 정책들이 있는데 여기선 한 문제, 그렇게 해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특히 이 법과 관련한 내용은 조금 지엽적이고 내용이 많습니다. 지엽적이고 내용이 많아서 저는 가장 마지막에 스포츠 교육학 공부를 다 하고 시험 보기 몇 주 전부터 조금씩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말 그대로 지엽적이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도 맞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법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수시로 개정이 돼서 옛날 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틀릴 수도 있다.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문제는 5월 초에 시험을 봤는데 4월에 개정된 법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가장 마지막에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아무래도 그럴 것이 암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드리는 말씀은 법 관련한 내용은 제가 교재에는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교재에 넣어두면 이 교재를 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재에는 QR코드로 넣어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법 내용을 계속 최신화합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시험 보기 전에 지금부터는 법 공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법을 정리한 자료를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인증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 요것만 보시고 가셔도 괜찮다. 이제 거의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건데 제가 딱딱 중요한 것만 체크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거기서 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를 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살펴보시겠습니다. 거의 문제는 이쪽에서 출제는 안 되고요. 그냥 가볍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교육의 개념부터 스포츠를 지도하는 활동이다 배웠죠. 삶 속에서 스포츠를 체험하고 문화활동으로 즐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여기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면 단순하게 그 스포츠 기술, 기능만 가르치는 것은 좁은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의 스포츠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문화나 지식까지 함께 가르쳐야 된다. 넓은 의미에서의 스포츠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래 역사로 내려가서 자, 스포츠 교육의 역사 보실 거고요. 작년에는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올해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딱 찍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스포츠 교육, 체육 교육 거의 같이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대와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과거에는 주로 군사훈련 등의 목적, 무예체육 이런 것으로 행해지다가 이제 근대 학교 설립이 되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나를 봅시다. 자, 19세기 초중반에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체조의 형태로 가르쳤고요. 체조로 하면은 가장 주류는 독일입니다. 독일과 스웨덴.
독일은 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시를 했고요. 주로 기계 체조 같은 거, 우리 운동장 나가보면 있는 철봉이나 뭐 띰틀, 뭐 평행봉 이런 것들 강조했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강조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체조들, 청소년 체조나 뭐 국민 체조와 같이 이제 몸을 이제 일정한 순서나 방법으로 단련시키는 것. 자, 그래서 독일과 스웨덴이 제일 대표적이고, 덴마크는 조금 이제 두 개를 가져와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발전을 했는데 체조는 일단 독일과 스웨덴이다. 자, 그다음 강건한 기독교주의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주의가 있는데 굉장히 금욕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스포츠를 굉장히 세속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러한 청교도주의가 나중에 쇠퇴를 합니다. 쇠퇴를 하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도 부흥 운동을 하겠죠. 부흥을 하려면 뭔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반대했던 스포츠 이런 것들, 체육 활동 이런 것들도 써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강건한 기독교주의 이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으로는 일요일에는 예배 드리는 날이죠. 이것을 잉글리시 썬데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운동하자, 이러한 운동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애슬레틱 썬데이 이러한 내용들도 체육교육이 발전하는 과정이었다. 자, 당연히 예전에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다소 존재했겠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신체육 나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신체를 통한 교육 나오고요. 그 전에는 뭐였죠? 신체의 교육, 체조 중심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 아래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체육을 했을 때 이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것, 정의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발전을 한해 연구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과 더불어서 놀이, 게임, 레크리에이션의 의미가 부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신체육 중요하고요. 자, 문제로 나올 만한 내용은 여기 휴먼 무브먼트입니다. 휴먼 무브먼트. 앞에서도 체육을 학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제시한 사람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라반이라고 하는 무용가인데, 이 사람이 휴먼 무브먼트, 인간의 움직임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체육이 하나의 학문으로 될 수 있게 한 어떤 모티브가 되었다. 자, 그 다음 인간 중심의 스포츠 교육 이런 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경쟁 지향 및 열린 교육 추구 이런 것들. 자, 상식적으로 알아보면은 이 시기에는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간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면서 체육에도 이런 게 묻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인데 문제로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볼 거는 이제 체육 학문화 운동이고, 요것은 문제로 나올만 합니다. 체육을 이제 학문화 시켜보자. 1960년대 중반부터 일어났고요. 그 기반이 되었던 게 요겁니다. 휴먼 무브먼트가 영향을 주었다는 거고, 자, 미국을 시작으로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비판을 합니다. 이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왜 비판했냐면 이것 자체는 이제 존 듀이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교육학자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학습은 이제 교사가 어린아이, 이제 학생에게 이렇게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입식의 교육의 형태가 이루어졌다면, 존 듀이는 학생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아동 중심의 교육을 강조를 했고요. 그럼 당연히 이 아동이 어떤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경험을 시켜줘야 되겠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동이 깨우치게 해야 된다가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이것을 왜 비판했냐면 1957년에 엄청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957년에 소련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합니다. 이 인공위성 이름이 스푸트니크인데요. 스푸트니크인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이 이 냉전 체제, 이런 체제 경쟁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인데, 가장 교육에서 앞서 나갔다라고 하는 미국이 소련에 비해서 이런 과학적인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러면서 너무 아동 중심, 경험 중심만 강조한 건 아닐까? 라고 하면서 어떤 시대에든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다.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러한 것들, 그러한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다시 채택을 하면서 학문이 중심이 되죠. 학문화 되면서 우리 체육도 여기에 곁들여서 같이 갑니다. 위에서 신체 교육 받고요. 그 다음에 신체를 통한 교육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운동 생리학이든 운동 역학이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놀이교육 강조되고요.
자, 이건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지는 않고 뒤에 모형 파트에서 나옵니다. 왜냐면 시덴탑의 스포츠 교육 모형은 아까 말했던 매칠러의 모형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출제가 되고 역사 파트에서는 따로 나올 내용은 아닌데, 자, 시덴탑이 이 스포츠 교육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의 기능, 지식, 태도를 종합적으로 가르쳐서 스포츠를 향유하는 사람, 스포츠인으로 성장시키자, 이런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자, 기능, 지식, 태도 어디서 봤죠?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기능, 이제 심동적인 영역, 지식, 인지적인 영역, 태도, 뭐죠? 정의적인 영역. 결국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90년대 이후 신체 운동학으로서, 체육학으로서 발전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파트는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다시 눈여겨볼 것은 체조의 형태, 신체 교육, 신체육, 신체를 통한 교육에서 그 다음에 휴먼 무브먼트, 움직임 교육이 나오면서 학문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체육 학문화 운동은 1960년대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문제로는 나올까 말까 합니다. 자, 아래 스포츠 교육의 성격 보시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이제부터는. 자, 신체 교육은 신체 그 자체, 신체를 통한 교육은 인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자, 설명 보면 건강, 체력, 운동 기능 등과 같은 신체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신체 활동을 통해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경우. 자, 요거는 단일 문제는 아니지만 보기가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 이것은 체육교육의 역사와 관련한 내용이다. 쭉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딱 보기 주어지고, 기억은 신체 교육인가 또는 신체를 통한 교육인가, 이렇게 보기 수준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이렇게 빵꾸 들고,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러면은 체육, 니은, 체육, 학문화, 운동, 이렇게 이 정도로 역사 문제를 내자면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스포츠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 보시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동적인 가치, 인지적인 가치, 정의적인 가치.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무슨 교육이라고 했죠?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 신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발달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 무엇을 양성해야 된다? 전인 교육. 전인을 양성하는 그 기반이 된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특히 이 심동적 가치와 인지적인 가치는 구분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심동적인 가치는 몸과 관련이 있고요. 인지적인 가치는 머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체력적인 요소, 스포츠 상황에서 배웠던 기술, 기능 등은 몸과 관련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심동적인 가치, 심동적인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지적인 가치는 머리로 이해하고 잘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학업 성적이나 지적 기능, 문해력과 수리력 등을 포함을 하는데, 스포츠 상황에 적용을 해보자면 규칙, 경기 전략, 경기를 감상하고 평가하는 능력까지 인지적인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정의적인 영역, 정의적인 가치 나오는데 이거는 생소한 단어라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면 아주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죠. 그런 도덕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해 보면 심리적인 건강, 사회적 기술, 도덕적 인격 등이 나오는데, 우리가 운동을 잘한다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또는 잘 아는 것과 도덕적인 것은 다르죠. 자, 이러한 내용이 특이한데 우리가 가르치는 체육, 스포츠는 무슨 영역? 이 도덕적인 영역까지도 가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부의 성격, 외부로 보이는 행동을 우리가 태도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태도는 도덕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감, 끈기, 스포츠맨십, 배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자, 이 세 개를 이제 나누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이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만일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각각의 가치별로 수준이 있습니다. 심동적인 가치, 몸의 수준에서는 반사적인 수준에서의 행동부터 의사소통으로서의 행동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인지적인 것도 당연히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있겠죠.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이 지식의 수준부터,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평가를 하는 데 쓸 수 있는 평가의 수준까지도 올라간다. 정의적인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반응을 하는 감수의 단계부터 어떠한 성격이 완전히 그 사람과 일치하는 단계, 인격의 단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러한 단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의 나온 적은 없고 이 인지적인 가치의 순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블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거는 20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스포츠 교육학도 마찬가지,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문제가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단답형 위주의 문제가 많았다면 2018년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지적인 영역의 수준을 나눴다.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보기 수준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블룸의 인지적인 영역 수준은 다시 한번 써보면 처음에 지식 수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이해 단계, 그리고 실제 상황에 써볼 수 있는 적용의 단계와 전반적인 원리를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 그리고 새로운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종합과, 그리고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주제를 평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의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의 수준이 이 6가지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봅시다. 배드민턴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서비스를 받을 때 낮고 짧은 서비스가 오고 높고 긴 서비스가 온대요. 이때 대처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식 수준은 단순한 단답형 수준의 대답이거든요. 지식은 아니고. 자, 여기서 나오는 지식은 여기서의 기억과 같습니다. 일단 2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남을 평가하는 수준은 아니죠. 평가도 아니고 이제 분석과 이해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쉽게 생각해보면 여기 적용 단계부터는 실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 단계는 이제 연습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포츠 상황에서 여기 지금 경기 중에 이 두 가지 서브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경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적용부터 내려가겠죠. 그리고 어떠한 지식을 단순히 왜 그런지 이해하는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라기보다는 분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랐던 문제고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그러면은 이제 심동적인 가치나 정의적인 가치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러한 어떤 단계 같은 경우는 이 내용보다는 갤러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갤러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운동 발달 단계가 있는데 이게 더 많이 인용되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스포츠 심리학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때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교육학에서 이 갤러휴의 내용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가시겠지만 교육학은 보는데 심리학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책을 넘겨서 이 갤러휴의 운동 발달 정도 보고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의 단계 출제가 되었는데 누구께 나왔냐면 앞에서 봤던 루돌프 라반의 움직임 기능 이 수준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 정확히 제가 출제 예상을 했는데요. 요거는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적인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게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7년, 2009년, 그리고 2015년까지 개정이 되었고 한동안 안 되다가 2022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2 개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개정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둡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됐냐면 25년, 올해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은 그 근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 어떤 개념이나 아이디어와 같은 근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근거가 되었던 게 다시 루돌프 라반의 이런 아이디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움직임 단계가 나왔고요. 그래서 출제는 됐는데 이것 자체는 뭐 매년 나올 정도는 아니라서요. 만일에 26년도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갤러휴의 운동 발달 단계 요거를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움직임 단계 라반의 구분이나 또는 심동 인지 정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심동적인 영역이 중요하겠죠.
할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이 심동적인 가치 단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적인 가치 단계는 좀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요것보다는 뒤에서 나오는 그 헬리슨의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 TPSR 모형에 그 도덕성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의적 영향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오지 굳이 이 감수 반응 요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여기 파트에서는 원래 법과 정책이 나와야 되고요. 자, 보통은 법에서 두세 문제 정도, 정책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에서는 가장 뒤쪽에 제가 단원을 하나 추가해 놨거든요. 그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스포츠 교육의 영역 분류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개관 설명할 때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나눴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볼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보지 않고 아래 부분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영역은 어떻게 나누고 각각의 정의, 내용과 더불어서 3단원 봅시다. 그 각각의 체육에서 필요한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 지도자들이 어떠한 개념을 갖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아셔야 되고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학교 체육 개발 방법, 생활 체육, 그리고 전문 체육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에 따라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와 내용 살펴보고 지도자 알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법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은 한 문제 정도씩 나와서 이쪽 부분에서 2, 3, 4단원 상관없이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살펴볼 건데 한번 지우고요. 자, 스포츠 교육의 영역 분류와 스포츠 교육의 지도자 구분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읽어가면서 중요한 내용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 어디서 행해지는가? 학교 체육 당연히 학교겠고요. 생활 체육은 지역사회, 전문 체육은 학교 플러스 실업팀, 우리가 전문 경기부, 직장인 경기부 있죠? 이런 곳을 의미합니다. 자, 누구를 가르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체육은 청소년, 생활 체육은 일반인, 전문 체육은 선수를 의미한다. 대상을 가르친다. 자, 관련해서 문제로 출제되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학교 체육에서 체육교사의 역할, 학교 스포츠 클럽이 뭔데, 생활 체육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한 내용들, 전문 체육에서는 전문 체육 지도자에 필요한 내용과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학교로 가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는 코치분들. 그러면 학생 선수와 관련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바로 지도자 구분도 한번 볼까요? 학교 체육에는 크게 체육교사와 스포츠 강사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 정규 체육, 방과 후 체육을 가르칩니다. 역할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 체육은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의미하고 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한다. 우리들이죠. 그리고 전문도 계시죠. 전문 스포츠 지도사들은 학교, 직장, 국가대표 등 엘리트 스포츠를 지도한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볍게 읽어보고 가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가볍게 읽어보고 가라고 말씀드리면 진짜 그냥 가볍게 읽어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에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볼까요? 사과는 과일이다. 이러한 명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거는 읽어보고 가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과는 과일이다 읽었어요. 그러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읽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읽고 가시면 돼요. 근데 비슷한 명제인데 뭐 사과의 색깔은 빨간색도 있지만 뭐 노란색이나 초록색도 있다. 이런 식의 명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한번 읽어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뭐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도 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다른 거예요. 내 지식 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읽고 넘어가면은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빨간색과 노란색과 초록색도 있구나. 내 머릿속에 다시 나라고 하는 내 지식 체계 속에 이것을 넣고 가야 됩니다.
수정해서 넣고 가야 실제 시험에 가서 꺼냈을 때 내가 수정해서 넣었던 나의 지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읽고 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빨간, 노랑, 초록이다 하고 내 생각과 다른데도 읽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 수정된 지식이 생각나지 않고 빨간색만 있잖아, 노란색, 초록색 없어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읽고는 가되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동일한가는 항상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스포츠 교육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교육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스포츠 교육의 지도자 특징에서 수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 나옵니다. 자, 이것은 23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로젠샤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 로젠샤인이 누구냐면 뒤쪽에 우리 모형 배울 건데 거기서 직접 교수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그 모형을 가장 많이 연구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도 원래는 이 직접 교수 모형 파트 아래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맞으나 스포츠 교육학 단원 구성에 따르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쪽으로 가져왔고요. 아마 다른 교재나 전공서에 따라서는 뒤쪽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로젠샤인이라고 하는 학자도 어떤 수업이 가장 좋은가, 수업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때 연구를 통해서 크게 3가지를 찾아냅니다. 조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수업 결과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조금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 교사의 행동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요.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면 수업 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가 이제 여기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교사가 명확하게 그날 할 과제를 딱 제시를 하면은 그 수업 결과가 아주 좋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배구 지도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배구 지도자가 그날 수업에 갑니다.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뭐 할까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이 그때그때 이야기를 한 것을 그날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수업에 갈 때 명확하게 내가 뭘 할지를 정해서 가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수업 결과의 영향이 좋지 않았다가 됩니다. 그러면 명확한 과제 제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수업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분들 오늘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언더핸드와 오버핸드를 섞어서 10개 이상 주고받기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확한 과제 제시다. 일종의 목표와도 관련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수업의 효과가 좋더라. 그러면 언제 또 수업의 효과가 좋을까요? 당연히 지도자가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당연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도 바로 봅시다. 프로그램이 다양할 때 좋더라. 당연한 말이겠죠. 이것도 그날 환경에 따라서 또는 학습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줘야 재미있게 참여하고 동기가 많이 생길 텐데, 맨날 똑같은 내용만 반복한다면 학습자의 동기 유발도 안 될 뿐더러 수업 결과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더라. 네 번째, 과제 지향적 운영 나오는데 이것은 명확한 과제 제시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수업 초기에 내가 할 과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날 해야 되는 수업에서는 이 과제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수업을 짜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목표는 A라고 제시를 해놓고 수업은 실컷 B라고 수업을 한다면 이거는 과제 지향적인 운영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과제 제시를 했으면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업을 짜야 된다. 자, 마지막은 수업의 내용 강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의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하면은 학습자가 딴 길로 새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수업 결과에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자주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체육수업 모형 전공서에서도 아주 구석에 있는 일부분의 내용이라서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수업에 좋은 영향을 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갈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학습자 특징 보실 건데요. 스포츠 수업을 듣는 학습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학습자도 여러 종류의 학습자가 있겠죠. 그 대상이 유아일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큰 아동이나
청소년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회체육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인기 그리고 노인 스포츠도 포함되겠죠. 생활체육에 노년기 등이 있다. 그러면 각각의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는가? 이것도 가볍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기. 자,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 시기에 스포츠 수업을 하려면 우리가 높은 수준의 스포츠를 이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한 무슨 놀이 중심의 신체 활동을 구성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고 걷고 뛰고 던지기 등 아주 기초적인 기능에서 구성을 해줘야 되고요. 조금 더 컸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동기라고 부르는데 이제 신체 기능이나 호기심, 탐구심이 왕성해지고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면서 사회성도 조금씩 보이는데 이때도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스포츠를 하기에는 어렵다. 우리 지금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도 보면은 스포츠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좀 가르쳐라 라고 하는 뉘앙스가 많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이제 스포츠를 조금 변형한 뉴 스포츠 같은 것을 많이 경험시켜주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부터는 뉴 스포츠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한 기본적인 스포츠를 많이 해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기까지는 아직 스포츠는 들어가지 않지만 조금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죠. 다양한 경험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달리기, 뛰기, 체조, 춤과 리듬 활동이 좋더라. 자, 청소년기 아무래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스포츠 교육이 가능해지겠죠. 자, 신체, 심리, 사회적 성숙의 시기고 2차 성징이 시작되더라. 인격과 태도가 마구마구 변형이 되다가 어느 순간 형성이 되겠죠. 자, 이때부터 스포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적이고 양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동적인 신체 활동을 구성해줘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수영, 등산, 야영 등.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청소년기만큼 성장한 친구들한테 놀이 중심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 습관 이런 것을 강조하면은 이들한테는 조금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해줘야 된다. 자, 성인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 사교활동, 신체적 건강, 사회적 안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스포츠를 프로그램을 구성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구성해줘야 된다. 아무래도 체력적이고 건강적인 요소가 조금 더 들어가겠죠. 조깅이나 웨이트, 유산소, 무산소 운동 등을 구성해준다. 자, 노년기 아주 당연한 말들이 써져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다른 시기보다 감소할 거고요. 체력 저하할 거고 운동 기능과 감각이 퇴화된다. 그럼 이것에 맞춰서 운동, 스포츠를 처방해줘야 되겠죠. 건강이나 수준에 맞는 알맞은 운동 구성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상식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습자 특징으로 나왔을 때 갤러, 휴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되면은 심리학 강의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론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영역, 학교 체육과 밑에 생활체육, 전문체육에서 각각의 수업을 어떻게 개발하고 실천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문제로는 앞에 2, 3단원보다는 4단원에서 주로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학교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설명드리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이 시험 제도가 2015년도에 개편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개편이 되고 사실 그 전에는 경기 지도자 같은 명칭으로 운영이 되다가 2015년도에 개편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 2025년까지 쭉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15년 초창기 이제 앞부분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냐면 여기 보이는 학교 체육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요새는 학교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같은 경우가 제가 딱 기억이 잘 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쯤부터 우리나라에 특히 중학교에 학교 수업에서 스포츠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하나가 마련이 됩니다. 이게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 좀 선진국으로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져와서 해보고 싶어서 이때부터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다가 2013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의 학교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을 가르칠 강사를 엄청나게 많이 뽑게 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 업무를 딱 정확하게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학년에 반이 있죠. 만약 10개 반이다라고 하면은 이 10개 반에 1.5배수만큼 스포츠 클럽을 열어라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면 15개죠. 15개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을 하고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듣게 하는데 사실 이게 불가하죠. 15개의 종목을 만들기도 어렵고 강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은 뭐 이제 앞반 뒷반 나눠서 1에서 5반은 뭐 8개의 강좌 이제 6에서 10반은 8개의 강좌라고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 그 학교에서 8개의 스포츠를 가르칠 강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면 학교의 교과 교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원한 건 뭐냐면 교사든 학생이든 좋아하는 스포츠 하나 선택해서 서로 어우러져서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불가하죠. 체육교사도 자기 전공 과목이 아닌 이상 다른 종목을 잘하지 못하는데 일반 교과 교사가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학교에 돈 줄게 강사를 뽑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사를 뽑게 되는데 제가 이 업무를 15년도에 했는데 이때 강사를 6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사 2명이 들어가서 8명이서 이 강의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우리 한 학교에서만 6명이죠. 그러면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이렇게 강사를 뽑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강사 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이전에 학교에서도 강사를 뽑아서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과후 수업으로 많이 강사를 뽑아서 하기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강사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제 열어주죠. 전문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또는 각 협회나 단체의 자체적인 자격증도 괜찮다. 어떤 사람이든 자격증만 있으면 와서 가르쳐도 된다라고 열어주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 자격을 따서 학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로도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 클럽, 여기 나오는 뭐 스포츠 클럽, 스포츠 강사의 역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의 모습이고 지금은 스포츠 클럽을 이렇게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강사도 많이 뽑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보다는 오히려 생활체육이 더 많이 발전하고 여기에 강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이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왜 이런 것까지 나올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나왔던 거는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돌봄학교, 늘봄학교 같이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학교 체육이 강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고 갈 필요는 있다. 한번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학교 체육에서 첫 번째,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국영수사과 그리고 은미체 이러한 활동들은 교과 활동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정규 수업, 우리가 말하는 수업을 말하고요.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운영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활동은 모두 비교과 활동인데 설명을 보면 정규 수업, 이거죠. 이것 외에 학교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창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아이들이 오늘 창체 시간에 뭐 했어? 창체 시간에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창의적 체험 활동이고 교과 활동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4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인데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HR 시간 생각하시면 돼요. HR.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하고 자율적으로 뭐 선거하고 학급 회의하고 하는 활동들 그런 것들이 자율 활동이고요. 동아리는 아마 제 나이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든 낮은 분들이든 상관없이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관심 있는 분야의 친구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는 시간이고 자, 봉사활동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학급 청소하고 또는 대청소하고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교육과정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25년 올해부터 각 학년에 각 학교에 1학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봉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사는 동아리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이제 이 개정에서는 자율 활동 그리고 자치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스포츠 클럽 있죠.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했던 학교에서 스포츠를 배우는 요 스포츠 클럽은
명확하게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배우도록 구성을 했고요. 중학교가 아닌 초, 중, 고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시간씩 필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학교에서 그 수업 중간중간 또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모여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을 교육과정 외 스포츠클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학교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부여를 합니다. 주당 몇 시간? 1시간 동안 중학교에서 실시를 하고요. 이게 아니고 초중고에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 수업 시간 아닌 시간에 모여서 할 수 있게 해줄게 입니다. 이게 교육과정 외 스포츠 클럽이고요.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활동하는 시간이다. 자,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은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의무적으로 하지만 동아리 활동에 들어갑니다. 동아리. 우리 동아리 보면은 다양한 동아리가 있죠. 그 중에서 스포츠 동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중에서는 비교과 활동, 창체의 동아리에 들어간다.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가장 헷갈리실 건데 이게 딱 정확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밑에서 스포츠 강사의 역할 먼저 보실 건데 이제 설명이 조금 들어오실 겁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및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지도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학교 스포츠 클럽과 학교 끝나고 예전에 2015년 이전부터 있었던 학교마다 필요에 의해서 뽑아서 가르쳤던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스포츠 강사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요까지 보시면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초등학교 전과 체육 수업의 진행 보조도 가능하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는 각각의 교과 선생님이 있다면,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교과를 다 가르칩니다.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유독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들이 발견이 돼요. 기본적으로 과학이라든지 과학은 실험 준비, 실험 정리 이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미술,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 이렇게 담임교사 혼자서 하기 어려운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특정한 선생님이 학급을 맡지 않고 과목을 맡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전담교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과학 전담교사는 이제 학급을 운영하지 않고 과학만 가르치고요. 과학실에서 음악은 음악, 미술은 미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학교급에 따라서 뭐 다 개설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특정 과목만 뭐 영어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말합니다. 초등학교의 전과 체육 수업. 여기서 전과라고 하는 것은 정규 교육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진행 보조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체육 전담 교사를 두었지만 이 선생님들은 체육의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을 맡았더라도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서 보조교사를 둘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격증이 있으면 이것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전과 체육에 보조도 가능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보조긴 한데 실제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는 보조보다는 거의 이 강사가 주도하고요. 이 체육 전담 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보조를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스포츠를 이런 강사분들이 더 잘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이렇게 되고 있는 편이고요. 자, 세 번째,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나 토너먼트 이런 거 기획 및 개발 운영에도 강사들이 많이 하시고요. 네 번째는 당연한 말이겠죠. 체육 수업에 대한 흥미 유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방법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 당연한 말들입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추상적이고 체계적이지 않게 지도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말이고. 자, 창의 인성을 지향하는 학습 환경의 조성 나옵니다. 창의 인성은 지금의 교육과정, 특히 체육에서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신체를 통한 교육에서 지식, 뭐 신체적인 기능, 심동적인 기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체육을 통해서 창의력과 인성까지 길러줘야 된다. 자,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 자, 남녀 상관없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수업 목표를 잘 이룰 수 있게 효율적으로 환경을 구성해줘야 된다. 학교 내외 환경을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잘 안 나오다가 25년도에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5년도에 나왔던 문제 이 문제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학교 스포츠 클럽 지도 시에 효과적인 과제 제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효과적으로 과제를 제시한다는 것은 그날 수업할 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냐고요.
가장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말로 할 수도 있고 몸으로 할 수도 있고 영상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설명, 시범, 매체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1번부터 실제 상황처럼 정확하게 시범을 보이면 좋겠죠. 대충 시범을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고, 동작 설명과 함께 말로 하는 것과 함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해주면 좋겠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영상이나 그림 자료,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 더 좋다. 은유나 비유보다는 개념 자체를 그대로 전달한다. 요게 틀렸죠. 개념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나 아무래도 학습자는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할 때 전공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재미도 없겠죠.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은유,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은유나 비유를 하는 것이 더 좋다. 네 번째,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로 분명하게 전달한다. 자, 맞는 내용이고,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자, 이 문제 학교 스포츠 클럽, 학교 체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나왔는데, 사실 학교 스포츠 클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앞에 부분, 이 부분은 지워볼까요? 이 부분을 지워보고 여기다가 전문 체육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또는 뭐 생활체육에서 뭐 배구 프로그램을 지도하려고 한다. 효과적인 제시식 방법은, 그러면 그래도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학교에서 스포츠 강사는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로 잘 안 나오고요. 자, 이렇게 상식적이거나 아니면은 뒤쪽에 교수 기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쪽에서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한번 지우고 다시, 교과 활동은 학교에서 하는 정규 수업이고요. 비교과 활동은 정규 수업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그래도 시간표에는 있습니다. 학교 시간표에 들어있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고 창체라고 부른다. 자, 스포츠 클럽은 의무적으로는 중학교에서는 1시간씩 가르쳐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초, 중고에서는 수업 시간이 아니면은 학교에 따라서 개설해서 운영을 해도 된다. 교육과정 내, 교육과정 외라고 부르고 교육과정 내는 동아리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방법,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게 굳이 학교 체육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이해는 되시죠. 이게 아래 나와 있는 생활이나 또는 전문으로 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렵진 않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볼 건데 위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굳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상식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목표, 내용, 장소, 예산, 시간, 홍보 등은 고려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산 등의 필요 경비 예측해서 책정해야 되겠죠. 그냥 하고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참여자의 근접성 고려해야 되겠죠. 시대에 적합한 홍보 방법들. 자,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은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는 잘 보고 가셔야 되는데 뒤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세울 때에는 달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배드민턴 수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날 수업의 목표를 클리어라고 하는 기술을 쳐서 셔틀콕을 코트 뒤까지 보내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수업 끝나고 평가를 했을 때 달성 여부를 알 수가 있죠. 코트 뒤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근데 이렇게 세우지 않고 목표를 클리어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라고 세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애매하죠.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표는 프로그램 전개 시에 일관된 지침의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수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야, 내가 클리어 오늘 이렇게 하겠다라고 목표로 세우고 학습자에게 안내를 해요. 그럼 학습자들은 그 1시간 동안 클리어를 뒤에까지 보내려고 축도록 연습을 할 겁니다. 일관된 지침의 역할을 한다. 자,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 운동 능력을 명시하면 좋고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스포츠 활동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쭉 읽어봤을 때 스포츠 활동 내용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진술한다. 근데 내 생각과 맞아요. 그러면 넘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고. 근데 왜 목표를 구체적으로 해?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수정을 해서. 우리가 그 수정을 해서 고치는 것을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일반인 대상 지도 활동 시에 이런 것들도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건강한 삶의 영위 수단으로서 스포츠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움직임 개념, 전략, 전술의 이해 및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냥 가르치지 않고 그 의미까지 알려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함께하는 협동의 중요성, 어떤 정의적인 영역까지 안내를 해줘야 된다.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인지적인 것, 심동적인 것, 정의적인 것.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에서는 전문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을 보실 건데 여기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문제는 딱 이것만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순서 6가지. 첫 번째, 내가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팀에 가서 선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요. 체육 수업을 짠다라고 하면 일단 그 선수에게 무슨 기술이 필요한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수에게 필요한 기술을 파악해야 된다. 어떤 전략이나 기술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을 파악했으면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수의 발달 단계, 선수의 환경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자, 세 번째는 상황 분석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 가능한 공간, 기자재, 그 선수들, 그리고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 보조자들이 뭐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상황 분석을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농구 코치로 가요. 그럼 여기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선수에게 드리블도 알려주고 싶고, 슛도 알려주고 싶고, 뭐 패스, 전략 이런 것들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선수 이해를 먼저 해봅니다. 네, 이 친구는 뭐 중학교 때까지 선수를 했는데 키가 커서 센터로 하다가 지금 키가 안 커서 가드로 내려왔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팀의 상황, 이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상황 분석하고, 그럼 이 친구한테는 되도록이면 가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네.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결정해보자. 일단 드리블적인 능력, 그리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략적인 능력을 골라보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리스트를 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 목표도 설정하다. 일단 드리블이랑 전략하고 그 다음에 3점도 던져야 되겠죠. 슛, 패스 이런 것들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지도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1인 연습을 할지, 2인 연습을 할지, 팀 훈련을 할지, 스킬 트레이닝을 할지. 자,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연습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일일 지도 계획 및 시즌 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단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이것은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순서. 왜냐하면 순서가 진짜 헷갈립니다. 그냥 말로 나오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순서를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각자 편하게 외우면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의에서는 앞 글자만 따서 외우도록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선수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단어, 기술을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하고 그 다음에 앞글자 상우지연. 그래서 상우지연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야, 내가 학교 코치로 가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상우랑 지연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상우랑 지연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같이 선발로 나갔을 때 항상 그렇게 잘해요. 참 기이하죠. 얘네 둘이서 파트너로 경기에 나갔을 때 참 잘하더라. 기이한 상우랑 지연 이렇게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년에도 문제가 딱 이렇게 나왔고요. 기이한 상우 지연만 알아도 외워도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 체육 같은 경우는 순서 알아두고 가야 된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